8월 2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7시 반에는 당산동 제 연구소 사무실에서 원래 강연을 합니다. 오늘 제가 강연하는 주제는 과연 우리 국민들이 듣고 보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듣고 보겠죠. 듣고 보는 그런 보도 내용들이 모두 진실인가? 더 나아가서 미국에는 지금 거대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최근에 경제 장기 불안과 관련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누적되어 오던 국민들의 이 경제적인 불안이 결국 정치적 선택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는 과연 이러한 걸맞는 정치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가? 즉 정치적 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회 경험을 거쳐서 나름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안에 유가가 30불 간다고 제가 강연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초에 누가 그 이후에 50불 60불 올라가니까 황장수가 뻥쳤다 했는데, 지금 머지않아 30불이 된다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거의 붕괴되어 가기 시작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중국의 경제 쇼크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사심이 없고요,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누구나 저처럼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거기에 사심이 깔리고 이해관계가 깔리고 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오늘날 여러가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특히 최근에 9월 3일 중국 전성 70주년 행사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고, 종편 등에서는 패널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진실인가? 즉 눈앞에 보이는 중국의 크기, 그리고 신중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입장, 이것이 눈앞에 보이는 전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경제가 떠오르고 미국은 금융위기 때 경제가 가라앉아서 이제는 중국이 G1이 되고 세계 최대의 경제국가가 되고, 그리고 그런 국가가 옆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중국의 비위를 맞추고,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중국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반면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고 과거에 군사적 혈맹이었지만은 미국이 잘못한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과는 적당히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나라의 친미가 문제였다. 이렇게 바라보는 종북 좌파들의 시각들이 이제는 심지어 중도 일부 보수 우파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과연 진실일까요? 중국이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단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 머지않아 망합니다. 언제부터 망합니까? 올 하반기부터 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망하는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해생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치는 속일 수 있지만은 물리적인 여러가지 현상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중국에서요, 커창 지수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총리가 리커창이죠. 중국의 경제는 주로 리커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 사용량, 나머지 하나는 철도 운송량, 나머지 하나는 수출입 지수. 수출입 지수는 좀 속일 수 있을 겁니다. 중국은 정부와 기업들이 속이는 데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상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 경제가 6.8% 성장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반기에 실질적으로는 1.8에서 2.8 수준이 머물 것이다. 3% 수준밖에 안 된다. 저도 역시 중국 경제가 2%대 성장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7월달 전기 사용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1.7%라고 합니다. 자,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에어컨도 틀고 해야 되는데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조작하기 어려울 건데 이것도 좀 조작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추락하는 중국, 그리고 세일 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떠오르고 여러가지 내부 개혁에 나서고 있고 미국 국민들이 지금 대선에서 정치 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이 사이에서 우리는 멀리 있는 미국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까? 오늘 대통령의 전선결 행사와 열병식 참석 여부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드디어 미국의 전직 관료들, 국무부의 전직 관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항상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들은 노코멘트 내지는 NCDC 하다가 전직 관료나 싱크탱크를 시켜서 미국의 속내를 우회적으로 드러냅니다. 얼마 전에 교토통신이 미국이 한국에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미국 정부에서는 국무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전직 관료와 싱크탱크의 연구원,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관료했다가 싱크탱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부분 중관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국무부, 한국 같으면 외교통상부죠.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차관보가 있는데 그 밑에 수석 부차관보, 한국 같으면 뭐 한 2급 공무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차관보가 이름이 에번스 리비어입니다. 18일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DC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헤리티지 보수재단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아베 담화 이후의 한일관계라는 주제로 담화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뭐 대부분 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미국과 일본이 잘 지내야 된다라는 지일파, 일부 비판적인 사람은 친일적인 미국의 인사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날 미국에서 지일이거나 친일이 아닌 사람들 찾기가 어렵습니다. 박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과 열병식 참석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안 갈 수 없다면 베이징은 가되 열병식은 가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 정부의 목표가 평화 화해 협력에 있다면 그 같은 열병식에 참가하면 이런 평화 화해 협력에 다가갈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열병식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무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인데 그 군사 퍼레이드에 대통령이 참가하면 과연 그것이 평화 협력, 이 화해가 될 수 있겠는가? 즉 한국의 정치 외교 모토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한국을 침략했던 마지막 국가가 행하는 열병식에 한국의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자, 한국이 가장 최근에 공식적인 전쟁을 치렀던 게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은 겁니다. 즉 한국이 치른 마지막 전쟁이 뭐냐? 6.25 전쟁이죠. 그 6.25 전쟁에서 이 침략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외견상으로 내전이 있죠. 뒤에서는 소련이 조정했지만 외견상의 한국 내전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민해방군을 수십만 명을 한국에 침투시켰습니다. 그래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두만강변 진입을 앞두고 일사후퇴하면서 서울까지 다시 내주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밀려 내려왔지 않습니까? 즉 한국이 분단되게 한 원인은 중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미국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주말까지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열병식에 참가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겠다. 이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게 고민한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열병식에 참가하느냐 안 하냐를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어떤 이 테크닉 때문에 그래도 고민하다가 안 갔다 한다면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로 몰라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고심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배알도 없는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업신여김을 받고 없이 살아도 자존심을 세워야 부잣집에서 무시를 못합니다. 저도 요즘 굉장히 어려워요. 방송도 못 나가고 돈줄도 끊어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근데 제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뉴스 브리핑이라도 매일 해야 사람들이 황장수가 살아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제가 우거지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야코가 죽으면, 죄송합니다, 야코 기가 죽으면 누가 황장수를 취급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근성과 한마디로 기강과 자존심을 세워야 남이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저 중동의 수억 명의 이슬람, 즉 이슬람과 유대교 사이에 그 오랜 구원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버티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존심과 근성으로 버티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내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국이 지금 수천 년간 중국의 옆에 변방에 붙어서, 중국은 우리를 보고 동쪽에 사는 오랑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이족이었죠. 뭐 남만, 북적 이렇게 하듯이 그런 동이족으로서 중국에 포함되지 않고요, 중국의 말을 쓰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뭐 한때 중국의 속국처럼 임금의 새로 부임할 때마다 임금이 새로 뭐랍니까, 왕위에 오를 때마다 중국에 가서 영경, 북경에 가서 낙점을 받아와야 되는 형식적인 절차도 걸쳐야 되고 곡물도 바쳐야 되고 이런 수모를 겪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꿋꿋이 독립국가로서 버텨온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독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중국에, 지금 당나라부터 청나라부터 한국에 침략을 했던 중국의 본토 국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속에서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도 삼전도 때 인조가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황제 앞에.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대한민국의 생명력이 오늘날 세계 10위 경제국가까지 가는 자랑스러운 일을 일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북한의 편을 들어서 수십만 명을 인해전술로 보내서 총도 제대로 안 들이고 피 불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총으로 쏴도 총알이 떨어질 만큼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25 때 끝을 보지 못하고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저는 간단한 한 가지로서 중국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북한이요, 중국이 작정을 하면 북한이 김정은 세습이 되고, 그리고 김정은이 저렇게 폭정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중국이 작정하고요, 국경을 통제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과 또 연료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차단해버리면 북한의 정권은 못 버팁니다. 결국요, 중국은 겉으로는 북한을 보고 핵을 포기하라, 뭐 육자회담에 나서라 어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로는 핵을 포기하지 말고 미국과 한국을 계속 괴롭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한국의 주도로 북한을 흡수합병하는 식으로 통일이 됐을 때 압록강 두만강 국경으로 한국과 마주보고 또 한국과 동맹인 미국이 일부라도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중국과 마주보는 이런 양상, 또 쭉 이 압록강 넘어서 수백만 명의 조선족들이 이 영길 자치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결국은 간도, 옛날에 간도라고 부르던 만주 지역이 점차 한국의 영향력으로 변해갈까봐, 중국의 중앙정부가 힘이 빠지는 시점에,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면서 만주에 어마어마한 양수의 군대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자꾸 분산시키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지금 연변 자치주를 가면
조선족의 이 고유한 어떤 마을이 거의 다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이 겉으로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원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중국은 뒤로는 북한을, 물론 겉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좀 중국이 화가 난 척 이런 행동을 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은 북한 팬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요. 특히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상대로 중국이 못하는 일종의 대리, 협박, 즉 중국이 뒤에서 교묘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협상 카드를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북한이 유용하게 작동하고 있는데 중국이 뒤에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경제 최근에 한 10년 동안 중국 재미를 보면서 급속하게 중화 경제권에 편성이 되었죠. 중국의 전략은 이겁니다. 거대한 중화 경제권이라는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고 뭐고 엄청 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나라 이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대만은 중국의 뭐 사실상으로 장개석 정부에서 중국에서 패퇴해서 섬으로 이주해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중국은 대만은 언젠가는 흡수한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은 먹었어. 이미 홍콩을 강제적으로 50년간 자치를 보장한다 해놓고 지금 20년도 안 돼서 홍콩을 완전히 들어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카오도 먹었죠, 다시. 자, 한번 보십시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70% 이상 사는 나라입니다. 자, 말레이시아 화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중국 사람들이 다 경제권을 잡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중국 사람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습니다. 태국도 중국 사람들이 경제권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 범중화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떤 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까지의 권역에서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까? 베트남에도 중국 사람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은 끝없이 긴장이 조성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도 긴장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화교들을 수백 명을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살해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중국은 중화권력이라는 경제권을 지금 거대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일본이 빠져있고, 한국은 그 속에서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북한은 중국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중국은 한국의 경제를 자신들 경제 속에서 포함시켜서 점점 의존도를 높이고 한국의 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에 점점 진출을 하면서, 그것이 중국은 제주도 자치도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게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해군이 강정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반대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중국 섬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해군이 기지를 만들고 그것을 미국에 혹시 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권력으로 되어가는 부분의 가운데 미군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습니까? 쐐기라고 부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그렇게 해군 강정 기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저보고 친미적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은 적어도 군사 전략상이나 몇 가지 이유에서 한국을 도왔겠지만은 오늘날 지금까지도 한국이 미국에 하는 행태에 비해서 27,000명의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돈을 수조 원을 써가면서 유지하는 부분은, 저는 미국이 직접 그렇다고 태평양 넘어서 한국에 대해서 무슨 영토를 침략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두어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까? 거의 그냥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반미적입니까? 보수 정권도 미국하고도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좌파 진보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중화 경제권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하고의 수출이 25%, 그 다음에 대만, 홍콩 합치면 30%씩, 거기에다가 범중화권에 화교들이 장악하는 것까지 합치면 45%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한국의 수출의 절반쯤이 중화 경제권에 속해져 버려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고 무너져 가면 한국의 제조업 시장, 그리고 수출 시장, 그리고 한국의 주식 시장, 금융 시장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다가올 거대한 중국 쓰나미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끝도 없이 엄청나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한국의 주식 시장 완전히 붕괴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저께 주식이 폭락했는데 6%. 어제는 폭락을 하다가 오후에 중국 정부에서 이 손을 써가지고 약간 올랐습니다. 1%대. 그런데도 한국의 시장은 붕괴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화 경제에서 당장의 눈앞에 중국 관광객이 오고 중국에 수출 많이 하고 이런다고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중국과 동조 현상을 나타내면서 중국 경제 권력에 편입이 되어서 그 속에서 녹아 들어가는 부분, 특히 지금 중국 경제가 한계에 와서 붕괴되어 갈 때 그동안 중국 때문에 덕을 봤던 경제적인 이해가 이제는 중국 때문에 피해를 보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에서 정말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미국하고는 형제다, 중국하고는 친구다. 그럼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형제를 버릴 수 있습니까? 형제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친구 아니겠습니까? 친구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도 할 수 있지만 피부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이 미국과의 우선순위, 즉 사드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돈 놓고 한국에 자기 돈으로 배치하겠다가 이제는 한국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 입 쫙 닫고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을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중국이 주도하는 AIIB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또 필요하면 사가라고 미국이 할 겁니다. 우리가요, 전시작전권을 이양을 할 거라고는 노무현 정권 때 미국이 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을 하자마자 미국의 럼스펠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저는 거기에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따라갔던 미국의 고위 관료로부터 그 말을 워딩을 직접 들었고 언론에 인터뷰를 주선했던 사람입니다. 미스터 노 대통령, 당신은 이미 열려있는 문을 또 열려고 하여. 이 말이 뭔 말인가? 우리는 그래, 미군 뭐 전시작전권 우리는 이미 준비 다 해왔다. 근데 뭐 너들 새삼스럽게 우리 보고 그걸 갖다가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냐? 그냥 보따리 다 싸놨으니까 가져만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호기롭게 군사적 자주권을 회복했니 어쩌니 하다가 임기 끝날 때 돼가지고 아이 연장하자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정권 내내 미국 보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미국이 뭐라 했습니까? 비행기도 사고 우리 국방비, 우리도 금융위기 와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고 국방비도 매년 50억 불씩인가 삭감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돈 없다, 너가 이제 사가가라 무기.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기브앤테이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형제 간의 의리를 먼저 저버린 사람이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저는 한국이라고 봐요. 지난 진보 좌파 정권 10년간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형제 간의 의리를 저버렸습니다. 미국의 해구산 배치, 즉 미국이 전략 핵을 가지고 한국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응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간접적으로 전달했고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이것도 제가 직접 미국 고위 관료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NSC에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 같습니다. 빨리 부시 대통령과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자라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중간에서 깔아뭉갠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다 우리가 했던 일들입니다. 그래 놓고 뭡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또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뀌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그거다고요? 아닙니다. 정전, 즉 잠시 시스파이어, 이 서로 간에 이 화력을 쏘는 부분을 중단하고 있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평화협정으로 바꾸게 되면요, 유엔사를 해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전시작전권 이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 간에, 한국과 유엔 간에 걸쳐있는 모든 고리들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은 결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연결되는 단계적인 관계입니다. 주한미군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한 15년 전에 한 3만 8천 명, 4만 명 가량 있었는데 지금 2만 7천 명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140만 명인데요. 한국에 2만 7천 명을 고정 배치해놓고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 보면 그 2만 7천 명 월급은 미국이 다 줍니다.
한국이 조합 방위비 분담을 뭐 9,200억인가 내요. 좀 올려서 앞으로 이제 9,800억까지 내기로 그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그거는 미군의 월급을 내는 게 아닙니다.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시설 개선, 뭐 각종 주둔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비용 중에서 일부를 한국이 내는 거예요. 27,000명 월급 자기들이 내고, 무기 자기들이 갖고 와서 자기들 돈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서 훈련하는 기름도 저거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을 이양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 자,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서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쾌함을 가지고 말은 안 하고, 논의 한 바도 없고 의논 한 바도 없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다 부정한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리 피를 흘리고 싸웠던 형제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요, 감정이 상한 겁니다. 아니, 우리 경제가 좀 흔들리고 이렇다고 이젠 다시 살아나려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우리 보고 기름을 안정적으로 싼값에 좀 대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건데, 그동안에 중국이 뭐 경제가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거기 붙어가지고 이제는 우리하고의 관계를 서서히 끊어가네. 보수 정권이 들었어도 뭐 우리한테 대해서 드라이하네. 이렇게 되어가면, 그러니까 미국이 누구하고 가까이 지냅니까? 일본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지금 일본하고의 관계는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를 훨씬 능가하는 끈끈한 이해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될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이 지금 군사비를요 48조인가 한번 쓴다는, 한국보다 더 많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미국의 부담을 들어주는 중국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미국의 무기니 뭐니 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일본에 뭡니까? 오키나와. 오키나와는요 2차 대전 때 윈도 토크라는 영화에 보면, 또 퍼시픽이라는 영화에 보면 엄청나게 싸웠던 데입니다. 오키나와의 주민들 중에 한 30% 이상이 죽었어요. 혈전을 치릅니다.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장악해야 될 일본의 영토가 오키나와였던 겁니다. 그 오키나와에서 반미 감정이 굉장히 심한데, 미군의 기지를, 해병대 기지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가지고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난리가 났지만 결국은 그대로 옆에 옮겨서 새로 만들어서 유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에 가면 반은 군사기지입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이야 미군이 떠나고 이걸 갖다 관광지로 쓰면 천혜의 관광지죠. 일본에 있는 그야말로 팔라우 정도 되는 관광지인데 그걸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뭐 미국에 풀 배팅을 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요, 한일 관계가 왜 꼬이고 왜 미국이 항상 일본 편을 드는 것 같느냐 하는 문제는 서로가 하기에 달린 겁니다. 제가 미국이라도요, 일본이 이뻐 보이고 한국은 약간 얄밉게 보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그냥 미국하고도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과거의 혈맹이라더라도 이제는 뭐 그런 거 해소하자는 거. 그리고 뭐 전시작전권 이양, 그래, 넘겨주고 가라. 한미연합사 해체하자. 자, 정전협정,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 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합니까? 미군이 떠난 뒤에 과연 한국이 이 남은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절반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요? 자, 전쟁이 났을 때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말리면서 차단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같이 죽자고 나올 때 누가 북한을 말리겠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냉엄한 정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국이 중국이 주도하는 인프라 투자은행에 들어갔으면 AIIB에, 자, 중국이 지금 마음대로 저거를 갖다가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견제하는 역할도 수행을 해야 되고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사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우리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객관적으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이 포지션은 최근에 중국이 경사되어 있다고 미국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봐도 좀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 이런 시점에서 열병식에 참가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한국의 핀란드화가 진행될 수 있다. 핀란드화가 뭔가 하면요, 핀란드는 러시아, 구소련이 끊임없이 자기들 땅처럼 침략을 해가지고 2차 대전 때요, 핀란드가 오죽하면 살라고 독일한테 붙었겠습니까? 독일이 동맹으로 붙었어요. 그래서 침략을 했지 않습니까? 핀란드하고 러시아하고 전쟁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핀란드가 거의 소련의
소국처럼 되어갔는데도 끊임없는 전쟁으로 버티면서 오늘날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고 세계에서 잘 사는 첨단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가 살아남은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핀란드도 솔직히 말하면 발틱 삼국이라고 부르는 뭐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처럼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라인데 정말 기적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정말로 냉정하게 끌고 와야 되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붕괴돼서 그 영향이 한국 경제에 미쳐서 한국 경제가 붕괴되는 순간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 경제를 균형을 가지고 유럽하고도 미국하고도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도 다양하게 수출도 하고 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한 군데 몰빵을 했더만은 중국이 기침을 하니까 한국이 완전히 그냥 열병이 걸려버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되새기고요. 열병식 참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되지 않을 일이 있는데요. 우리를 침략했던 인민해방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인민해방군의 프레이드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켜볼 수는 없는 겁니다.